네, 지금부터는 국내 주식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분기 국내 기업들 실적을 보면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대표 기업들 썩 뭐 나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에너지 가격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할 때 하반기 3, 4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2분기까지는 뭐 말씀하셨듯이 좀 경기 둔화에 그런 영향을 적게 받은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문제는 하반기인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컨센서스는 올해 코스피 기업들 영업이익이 뭐 227조. 네. 작년에 237조에 비하면 한 5% 정도, 5% 안 되게 이제 줄어드는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실적 전망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없고 환율이 이렇게 변동하기 때문에 환율에 따른 어쨌든 뭐 환차익 환차손도 있고 또 매출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2분기에는 또 중국 봉쇄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정말 다양한 이러한 그 놀라운 이제 경기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도 좀 기업들이 어떤 그 가이던스를 제시하기 전에 기업 실적을 뭐 이렇게 조정하기가 예.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영업이익은 애널리스트 추정치보다는 훨씬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전체적으로는 경기 둔화죠. 전 세계 경제가 뭐 한 4, 5개월 전만 해도 IMF나 월드뱅크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거의 4% 가까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뭐 3, 4개월 지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만 봐도 3%대에서 지금 1%가 달성됐느니 마이너스 성장률이 0.5% 이야기 나오니까. 예. 네, 지금 이렇게 전망이 되고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기업 실적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5%는 받다가 네. 뭐 한 5, 6개월 전만 해도 지금 글로벌 IB들의 컨센서스는 3%거든요. 예. 3%대거든요. 중국 경제가 3%대 성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듯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의 둔화로 인한 세계 교역 둔화, 네. 그리고 투입 원가의 상승으로 인한 마진 저하, 이 두 가지가 겹쳐서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 부채하고 기업 부채 이것도 문제인데 지금 뭐 한은에서는 금리를 지금 계속 앞으로 조금 더 올린다는 걸 시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우리 뭐 가계나 기업이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기 어렵죠. 네, 지금 이미 빅스텝을 했기 때문에 연간 이자가 뭐 70조 원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아무튼 체감적으로 주변에 봐도 굳이 통계를 따지지 않아도 지금 가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요. 네. 제 생각에는 가계 외에도 가계지만 기업들이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서 어쨌든 거의 15%가 한계 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5대 그룹, 10대 그룹은 괜찮죠. 하지만 작은 기업들, 네. 부채 비율이 높고 또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는 기업들이 상장 기업만 해도 코스피 합쳐서 15%인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나누면 중소기업이 25%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금리를 계속 한국은행이 올리면 좀 더 어려워지는 거죠. 한계 기업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네, 예. 우리나라 전체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34%가 한계 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범위를 조금 넓혀서 보면 그런데 올해는 이런 기업들이 거의 한 40%에 육박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들 웬만큼 그래도 규모가 되는 기업들 중에 절반 가까운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기가 힘들다. 네.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예. 이런 기업들이 다 뭐 부도가 난다는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쪽으로 지금 내몰려 가고 있다. 네. 그런 와중이다. 예. 저는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는 조금 반등했지 않습니까? 뭐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고 한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한 2,500선까지는 회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보다 조금 더 한 4, 5% 정도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박사님 보시기에도 비슷한 의견이 있습니까? 예, 뭐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2,500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2,500이 좀 저항선이다. 지금 지수라 보면 뭐 한 4, 5%뭐 상승 여력이 있는 건데요. 네. 2,500까지는 뭐 갈 수 있지만 결국 2,600을 뚫느냐 네. 여부인데 2,600이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네. 2,600을 뚫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예. 뭐 낙관적으로 봐도 2,500을 조금 넘는 선에서 다시 조금 기간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예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코스피가 2,500선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회복했을 때 그때 투자자들의 뭐 행동 요령이랄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하반기는 어쨌든 환율 측면이나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 뭐 어쨌든 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난 1년간의 어쨌든 좀 아주 괴로운 네. 시기보다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장기 하락 위험은 아직까지도 한 10% 위험이 남아 있지만 그 정도로 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뭐 좀 안 올 수도 있고 예. 온다면 짧게 오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반등 베어마켓 네. 랠리 때마다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그 종목을 네. 적극적으로 교체하실 것을 조금 제안하고요. 예. 그러니까 PR이 높은 종목, 부채 비율이 높은 종목, 그리고 좀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은 종목, 업종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을 갖고 계신다면 네. 그런 종목들을 줄여서 예. PR이 낮은 종목,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네. 그리고 경기에 방어적인 종목, 음식료라든지 필수 소비재라든지, 그리고 조금 PR이 착한 우량 성장주, 예. 좀 규모가 큰 기업들 네. 중심으로 조금 계속 포트폴리오를 교체해 나가시면 그래도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가 네. 그래도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수 있는 찬스는 여러 차례 올 거거든요. 예. 이런 기회를 조금 종목 교체의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원달러 환율은 조금 안정세로 좀 접어든 셈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추가적인 어떤 변동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뭐 외국인이 조금은 이제 더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한데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그 환율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까? 환율 수준보다는 환율이 조금 본격적으로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라는 소위 환율에 대한 예측값, 예. 기대값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 예. 그 환율 레벨이 비록 높더라도 네. 외국인들은 들어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환율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시점은 결국 그 앞서 말씀 나눴던 달러 인덱스 자체가 혹은 유로화 자체가 언제 조금 안정을 찾느냐라는 네. 부분하고 일치하는데 올 연말까지는 유로존 이슈가 뭐 러시아와 밀당을 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문제로 또 앞서 말씀드린 뭐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ECB가 페드보다는 금리 인상폭이 낮기 때문에 네. 유로화가 본격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가 조금 기대값이 앞으로 원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값이 커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뭐 찔끔찔끔 간헐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도 좀 의미 있게 큰 규모로 추세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올해 그런 현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해를 넘겨야 될 거다. 아니면 한 연말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즘 보면은 기관들도 이제 주식 매수세가 많이 약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 뭐 기관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뭐 향후 지수 전망, 주식 시장 전망 자체를 좀 나쁘게 좋지 못하게 보기 때문이야 이렇게 보는데 우리 박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기관들도 좀 뭐 굉장히 혼란스럽죠.
근데 일단 돈이 안 들어오니까 예. 지금 뭐 간접 투자를 하는 몇 개는 네. 펀드 자금이 유입이 안 되니까 매수 여력이 둔화된 거고, 또 국민연금은 연기금대로 또 어쨌든 장기적인 전략에 의해서 국내 네. 주식을 비중을 낮추죠. 비중을 낮추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외국인이 이제 캐스팅 포터인데, 앞서 말씀 나눈 대로 외국인들은 좀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다가 그냥 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네. 약세장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증시 거래량이 일일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 고객 예탁금 네, 같은 네. 이런 도 줄어들었는데, 뭐 개인들도 요즘 보면 주식 거의 못 사고 또 안 사고 네.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개인 매수세가 좀 회복이 되려면은 역시 어떤 조건이 좀 만족이 돼야, 충족이 돼야 가능하겠습니까? 보통은 이런 투자 심리가 돌아서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오히려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 있을 때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저점에서 사야 되는데, 네. 지금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2,800 뭐 이 정도 되면 될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지금부터 2,800은 굉장히 그 상승률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기왕에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라고 이제 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네. 주식 비중이 낮은 분들은 현금을 아직까지는 조금 아껴서 이제 하반기를 맞자. 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주가 저점은 아무도 못 맞히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조금 일정 비율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이런 투자 심리의 회복을 보통은 조금 아이러니하게 강세장이 도래해야, 네. 의심의 벽을 타고 강세장이 확실하게 와야 그때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좀 네. 기억하시면서 예. 저점에서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으로 국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뭔지 이것도 궁금한데,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유의 있게 봐야 될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승전 연준인 것 같고요. 네. 연준이 이 거품과 지금 주식시장의 하락을, 위험자산 가격의 대폭락을 만든 주범이거든요. 예. 경기를 잘못 봤고 인플레를 잘못 예측했고 지각 긴축을 했다. 저는 굉장히 밉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연준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75bp에서 50bp 혹은 25bp 베이비 스텝으로 만약에 하반기에 간다, 그러면 시장은 반색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연준이 이제 금리를 안 올릴 거다 곧, 그 얘기는 시장이 조금 더 투자자들이 그 너머를 보고 이젠 한 6개월 후에는 내릴 거야. 네. 내릴 수도 있어. 그러면서 주가가 바닥을 찍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연준의 어쨌든 매 발톱이 조금 줄어드는 시점, 네. 이게 이제 하반기라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서 조금 대응을 하시면 조금 모멘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연준의 발톱이고, 네. 그럼 두 번째 지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지표는 어떤 것입니까? 뭐 자나깨나 경기죠. 예. 경기가 가장 침체에 이르는 시점이 주가 바닥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언제 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주가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국내장이나 미국장이나 좀 거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경기가 침체를 찍으면 네. 침체의 어떠한 최고 정점을 찍으면 주가는 굉장히 놀랍게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가 아주 고약한 어쨌든 성장률, 네. 혹은 뭐 그게 ISM 지표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소비 지표나 고용 지표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기가 가장 침체로 빠지는 그 시기는 저는 내년 2분기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첫 번째 조건, 연준의 매 발톱이 줄어들거나 금리 동결로 가는, 네. 혹은 곧 인하로 가는 기대가 높아지는 시점과 예. 경기가 가장 침체인 국면, 이게 일치합니다. 아. 왜냐하면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려, 내려야 돼, 네. 이런 설왕설래를 할 시기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경기는 안 좋고. 경기는 당연히 안 좋고. 예. 그 시점에 주가는 바닥을 확실하게 찍을 것 같고요. 예. 이 전제는 지금 주가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2분기가 경기나 주가의 거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면은 그걸 감안하고 지금 행동하는 게 움직이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시간은 우리 편인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이제 지금도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정도만 고생하면 최대 예. 주가는 뭐 그렇다고 뭐 과거처럼 V자 반등은 어려울지라도 어쨌든 진바닥을 찍고 추세적으로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네. 그러한 변곡점이 내년 2분기 정도에 나올 수 있다면 그래도 희망적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희망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증시가 좋지 못하니까 사실상 뭐 투자를 쉬는 분들도 계신데 또 반대로 지금이 오히려 저가다, 낙폭이 많다, 높다 해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투자를 좀 한다면은 열심히 한다면은 그래도 어떤 점을 좀 조심하면서 해야 될까요? 결국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쨌든 주식시장의 패턴이 바뀌는 부분들을 혹은 바뀔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을 조금 착안하시면 네.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이게 특히 패시브 시장이라고 그러죠. 네. ETF 네. 중심으로 ETF가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ETF를 중심으로 움직여 왔다라는 거죠. 지수 투자가 많았다. 네, 그냥 예. 꾸러미 투자로. 네네. 네, 그래서 패키지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수의 어떤 트렌드를 사는 예. 네, 그런 투자였다면 지금 엔데믹 상황 혹은 2022년 하반기와 내년 상황은 좀 개별 종목, 그러니까 종목장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코스피를 사면 그렇게 크게 이렇게 재미를 한 1년 후에 네. 그렇게 많이 못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근데 개별 종목을 잘 찍으면 코스피와 아무 관계없이 코스피가 5% 오르면 어쨌든 종목은 한 20% 오르는 종목들이 그것도 아주 중소형주가 아니라 네. 아주 큰 종목들이 예. 덜어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많을 거다라는 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거는 너무 자금이 이런 ETF 어떤 지수 추종 매매로 쏠렸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실은 미시적인 종목을 피킹하는 네. 조준 사격형 장세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종목 장세로 바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네. 너무 이제 꼭 필요한 경우는 ETF를 사야 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종목의 펀더멘탈을 보고 잘 찍으셔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예. 앞으로 한 1년, 2년 예. 투자 성과를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 부진이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투자자들도 많이 지친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분석과 신중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김한진 박사님의 진단과 통찰이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 수고 많이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